안녕하세요, 엘단입니다. 이번 영상은 김혜령 작가님, 가나출판사에 자신의 안부를 묻는데 서툴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법을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데리고 살 수 있을지 알려주는 책,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내 마음인데 내 뜻대로 안 될 리가. 통제되지 않는 마음이 괴로움을 부른다. 사는 게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대개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내 마음이죠. 우리는 무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내 의도대로 마음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내가 싫은데 자꾸 눈치 보고 움츠러듭니다. 실패의 경험을 쉽게 털어내 버리지 못하고 계속 주저앉아 있습니다. 헤어진 애인을 쿨하게 잊고 싶은데 마음은 자꾸만 연연해합니다. 이처럼 원치 않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즉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괴로움의 상당 부분은 통제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바꾸고 조절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생각해 보세요.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통제력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통제 불가능한 영역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길 바라는 데서 많은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고 싶어 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일이 월요일이라고 짜증내고 날씨가 너무 덥다고 짜증내고 상대방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날씨도 타인의 성격도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그래서 정리해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타인, 가족, 지난 시험 결과, 떠나간 애인의 마음, 날씨, 과거, 우주. 맞습니다. 거의 모든 것입니다. 세상이 굴러가는 것 자체가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전전긍긍하거나 분노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을 문제 삼으며 갈등을 빚고 불만스러워합니다. 마치 세상과 사람들을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나에 대해서는 오히려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요. 타인은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타인은 나를 괴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괴로움은 나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니까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괴롭다면 그건 내 감정의 통제력을 상대에게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의존이라고 합니다. 내 기분이 다른 사람에게 맡겨져 있는 상태죠. 타인에게 의존할 때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완전히 내 통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구가 많은 엄마로 인해 고민이 많은 한 친구는 엄마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불안하다고 합니다. 전화가 와서 전개될 상황을 잘 다룰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엄마에게 통제권을 내어준 셈이죠. 통제권이 상대에게 가 있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마음이 편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요? 신경심리학자 릭 헨슨과 리처드 맨디우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통 그 자체 때문에 고통받는다. 아픔, 분노, 죽음에 고통받고 눈을 뜨면서부터 갖가지 고통 때문에 불행하며 매일매일이 불행하다. 이런 고통은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불행과 불만족에 해당하는데 이는 뇌에서 형성된다. 즉, 고통은 대개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모순이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준다. 어쨌거나 우리는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나라는 점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아니라 나의 뇌, 또 나의 마음이겠죠. 그럼 이제 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변화하는지를 알아보면 되겠네요. 그래야 어떻게 통제력을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덜 괴로울 수 있을지를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뇌가 어떻게 괴로움을 만들어내는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뇌를 훈련해서 마음을 제어할 수 있을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간단한 예로 뇌에서 통제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는데 바로 전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의 앞부분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미래를 위한 신중한 선택을 하는 일이나 감정 조절과 같은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죠. 뇌의 사령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전두엽의 기능을 발달시킬수록 마음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전전두엽을 발달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마음의 방향키를 잡고 직접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됩니다. 모두들 경험해 보셨듯이 내 마음은 좀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 내 마음. 엄밀히 말하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에 대해 우리가 통제력을 완전히 쥐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게 이런저런 상념들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마음 챙김을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에서 힌트를 얻어 나날이 힘을 키워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점차 내 마음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내 마음은 애당초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녀석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그 자체로 이미 통제력을 어느 정도 획득한 셈입니다. 생각을 통제하려고 할 때보다 생각을 가만히 놓아둘 때 원치 않는 생각을 흘려보낼 수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의 운전대를 잡고 살 수 있는 존재는 나 하나라는 것. 그것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잘 알려진 기도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신이시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라인홀드 니부어. 평온을 구하는 기도 중에서. 쾌락이 우리를 속인다. 달고나는 또 달고나를 부르고. 어렸을 때 달고나라는 과자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달고나를 똥과자라고 불렸죠. 초등학교 1학년 시절 100원이 있으면 달고나를 2번이나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달고나를 먹으러 갈 생각에 흥분했었죠. 달고나를 맛있게 먹고 난 뒤에는 다음번을 또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즐거움을 주던 달달함은 50원짜리 달고나에서 5,000원짜리 바닐라 라떼로 바뀌었습니다. 때때로는 더 비싼 초콜릿 케이크를 먹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요즘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값비싼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맛집, 여행, 고가의 옷과 가방이 그렇죠. 취업 합격이나 취직, 승진 등 목표를 달성하는 때도 마찬가지로 쾌락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맛있는 걸 입에 넣었을 때처럼 즐거움을 줍니다. 즐겁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매일매일이 즐거운 삶이라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이렇게 즐거움을 쫓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도파민에 대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뇌 속의 신경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중 하나인 도파민은 무언가를 갈구하는 행동을 촉진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맛있는 음식, 갖고 싶은 옷, 가방과 같은 물건을 획득하면 도파민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도파민 수준이 다시 떨어지면 실망과 불만족 같은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는 도파민을 만회하기 위해 또다시 무언가를 갈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파민은 끊임없이 계속 순환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할 때는 실제로 얻게 되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맛있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취업만 하면 몹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현실. 오랫동안 고대했던 친구와의 여행이 싸움으로 막을 내린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도파민 수준이 떨어져서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고 더 큰 즐거움을 맛볼 달고나를 또다시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즐거움의 함정. 이미 눈치챘겠지만 즐거움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과 쾌락이 일시적일 뿐이라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더 큰 쾌락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우리 뇌가 가진 특성 때문인데 미국의 진화심리학 연구자이자 저술가인 로버트 라이트는 저서 불교는 왜 진실인가에서 쾌락이 왜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뇌의 설계 방식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진화 생물학의 시각에서 볼 때 뇌는 유전자 전파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존을 하고 종족을 번식시킬 행동을 추구하도록 뇌가 설계되어 있다는 입장이죠. 뇌가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는 3가지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목성을 달성했을 때 쾌락을 느껴야 합니다. 두 번째,
쾌락이 영원히 지속되면 안 됩니다. 만약 지속된다면 다시는 그 행위를 하지 않을 테니까요. 세 번째, 쾌락이 곧 시들해진다는 사실보다 목적 달성으로 인해 쾌락이 따른다는 사실을 더 크게 인식해야 합니다. 곧 시들해진다는 생각을 하면 행동을 주저하게 되니까요. 원시시대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해보면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행위는 먹기 또는 성행위였을 겁니다. 이 두 행위는 곧 생존과 종족 보존에 직결되는 행위입니다. 이 두 행위를 했을 때 쾌락이 있어야 갈망할 것이고 그 즐거움이 금세 시들해져서야 다시 그 행위를 원하게 되겠죠. 또 쾌락이 시들해진다는 사실을 망각할 정도로 적당히 어리석해야 다시 먹기와 성행위를 시도하려고 들 겁니다. 그 덕분에 인류는 성공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고요. 현대에 와서는 쾌락을 주는 행동이 쇼핑, 게임, 유튜브, SNS, 여행 등으로 다양해졌을 뿐 즐거움을 쫓는 뇌는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원하고, 시도하고, 성취하고, 또다시 갈망하는 쳇바퀴를 달릴 수밖에 없죠. 목표를 성취하거나 값비싼 물건을 어렵게 손에 넣어도 충분히 만족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뇌는 다시 다음의 즐거움을 갈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달고나는 더 큰 달고나를, 구두는 더 이쁜 구두를, 좋아요는 더 많은 좋아요를, 레벨업은 더 높은 레벨업을 원하게 되는 거죠. 즐거움을 얻기 위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불만족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이 곧 괴로움입니다. 다음과 같은 식이죠. A. 갈망하는 게 있고 안달이 나고 괴롭고. B. 갈망하는 걸 얻지 못하고 괴롭고. C. 갈망하는 걸 얻었고 언젠가 끝나고 괴롭고. D. 갈망하는 걸 얻었으나 기대에 비해 부족하고 괴롭고. 그리고 A, B, C, D의 패턴 모두 다시 갈망하는 쪽으로 나아가죠. 다시 초콜릿에 손을 뻗고 좋아요를 이끌어낼 아이템을 찾고 다음 여행지를 검색합니다. 이것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죠.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고자 하건 소유해서 얻고자 하건 완전한 만족에 이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돈이 많이 드는 현대인의 마음. 8살짜리 아이가 달고나를 쟁취하고도 또다시 달고나를 먹고 싶어 하듯이 명품 가방이나 다이아몬드를 원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고가품을 손에 넣어도 우리는 충족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품이 주는 즐거움을 행복이라고는 할 수 없죠. 요즘은 워낙 소비 욕구가 높아진 데다 소비하는 즐거움을 SNS를 통해 타인과 함께 공유하다 보니 이런 자극으로 인한 소비도 많아졌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갈구하고 원할 수밖에 없는 자극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즐거움에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즐거움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원하는 사람으로 진화해갈 겁니다. 지금 원하고 있는 물건을 손에 넣더라도 우리는 결코 충분히 만족하지 못할 테니까요. 값비싼 걸 먹고 값비싼 걸 걸쳐야만 만족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정말 돈이 많이 드는 마음입니다. 현대인의 마음은 어쩌다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마음이 되어버린 걸까요? 즐거움을 쫓는 가엾은 짐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뇌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속이는지 알았으니 즐거움이란 함정에 놀아나지 않고 평온함을 찾도록 해야겠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마음이 아니라 어디서든 공짜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말이죠. 자꾸만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에서 지금 여기에서 만족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글을 쓰고 있는 어리석은 짐승은 오늘도 초코과자에 손을 뻗고 있긴 하지만요. 불안에 중독되지 않으려면 불안의 눈으로 보면 불안하지 않은 게 없다.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의 상당수 고충은 두려움과 불안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막연한 미래 때문에, 사랑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나약한 자기 자신 때문에 불안하다고 합니다. 저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모두가 어마어마한 불안을 가슴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지인을 만나도 빠지지 않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어떤 이야기도 가볍게 들리지 않는 것은 저에게도 비슷한 크기만큼의 불안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죠. 아무리 겉으로는 씩씩하고 단단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내면의 어느 한 구석은 두려움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갓 태어난 아기처럼 연약해 보이고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아군도 적군도 모두 불안에 있어서는 동지들일 거예요. 산다는 것은 결국 끝없는 불안 속을 헤쳐나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신이 아닌 이상 우리는 앞날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요. 미래, 그 알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 불확실성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바로 불안이며 삶입니다. 그럼에도 정도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불안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황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연인, 부부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과도하게 주도하고 상대를 구속하려고 하죠. 겉으로 무척 강해 보이지만 내면은 그 반대입니다. 의연한 태도를 가진 사람의 마음보다 훨씬 취약해요. 상대방의 사랑이 식어버릴까봐, 혹은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줄까봐, 두려워서 연인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려고 하죠. 불안한 부모는 자녀에게 엄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믿기 어려우니까요. 뿐만 아니라 막연한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강박적으로 스스로를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닥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불안은 왜 이토록 우리를 더 고달프게만 하는 걸까요? 인간 존재의 핵심을 불안으로 보았던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은 인간을 발전시키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죠. 불안의 힘을 본 거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불안으로 인해 그동안 성과를 내어왔습니다.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애쓰고 열심히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의 아래에는 내게는 이로운 적절한 불안이 있어 왔던 겁니다. 불안을 통해 성장해 왔었죠. 정신력이 강하기로 유명한 김연아 전 국가대표 선수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그녀는 컨디션이 좋고 잘 풀리는 것 같으면 오히려 불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겠죠. 컨디션이 좋고 연습이 잘 되는 날이 있으면 컨디션 난조로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날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일수록 컨디션에 연연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 훈련을 해왔던 게 실력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녀의 발전 또한 불안 덕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불안해했던 건 오히려 경기를 지켜보던 국민들이었습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당시 김연아 선수의 경기 직전에 일본의 아사다 마오 선수가 깔끔하게 경기를 치르자 지켜보던 사람들은 긴장했습니다. 혹시라도 김연아 선수가 심리적 영향을 받아 실수를 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정작 그녀는 훨씬 더 완벽한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당당하게 금메달을 따냈고요. 그날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녀에게 모든 경기는 그때그때 최고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일 뿐 누군가와 경쟁하면서 불안이 증폭되는 싸움은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불안한 눈으로 보면 경쟁자가 아닌 사람이 없고 걸림돌이 아닌 게 없습니다. 즉, 불안이 불안을 만들어내는 셈이죠. 비가 나거나 걱정할 이유를 찾아내는 데 습관화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중독자처럼 불안해할 만한 이유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죠. 평안한 상태가 낯설어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자꾸만 불안의 숲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불안을 작아지게 만드는 법. 어떤 감정이든 우리를 올가매지 않고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불안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안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보통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해왔을 겁니다. 막연한 불안감은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편한 감정일수록 대체로 회피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불안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오히려 불안을 붙잡고 있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피할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마주 본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혼잣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와 나 사이의 대화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언어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떤 감정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너무 부족해. 더 잘해야만 해. 왜 이렇게 한심하게 구는 거야? 빨리빨리 처리해봐. 같은 자기 비판적인 말이 가득한 날에는 조급해지고 초조할 수밖에 없겠죠. 또 저 사람이 날 비난하는 것 같아. 난 회사에서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식이면 내 인생은 망했어. 같은 주관적 판단으로 만들어진 말은 불안을 극대화시킵니다. 하지만 이런 언어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건 단지 내 속에 흘러가는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감정에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내 마음속의 말을 하나하나 풀어보는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직접 써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러면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던 마음속의 말을 자유롭게 써내려 갈 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언어를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그 수많은 말 중에 주관적 판단과 정확한 사실을 구분해내는 작업을 해보세요.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대체로 정확한 사실이 아닌 혼자만의 판단으로 스스로를 불안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수전 데이비드의 말처럼 검증되지 않은 생각들로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 깨달음은 내 속의 이야기들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커다랗고 막연한 불안감으로 존재하며 나를 무겁게 짓누르겠죠. 불안이 아닌 새로운 습관 만들기. 습관적으로 걱정과 불안을 안고 지내며 익숙한 듯이 불안에 중독된 삶을 사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만 불안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말 그대로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벗어날 수 있다면 걱정거리가 아니라 즐겁고 평화로운 일도 늘 함께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가벼워지겠죠. 습관을 바꾸는 방법은 앞서 다른 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밖에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지만 의식적으로 계속 사용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생각 속에서 불안한 이야기를 계속 생성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주 알아차려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실과 생각을 구분하고 생각의 덫에 걸려 있다는 걸 민감하게 알아차릴 때, 나는 불안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겠어 하고 능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이 작업을 자주 애써 해낼수록 그 경험들이 쌓여서 건강한 생각 습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조금 덜컹거려도 나아갈 수 있어요. 새로운 생각 습관을 만들어가면서 삶 전체에 대한 생각 또한 점검해 볼 수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겁니다. 때로 우리는 편안하고 순탄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삶에 대한 기대를 실제 현실의 모습과 착각합니다. 삶은 순탄한 것이다. 또는 내 삶은 순탄해야만 한다. 와 같이 잘못된 믿음을 갖는 거죠. 하지만 내 인생은 술술 풀려야 해라는 생각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은 일상의 작은 삐걱거림조차 크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괴로움을 증폭시키는 거죠. 큰 시야에서 보면 잔물결은 늘 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당연해요. 그럼에도 여기까지 왔듯이 어떤 모습으로든 앞으로도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삶에 대한 현실적인 그림을 갖고 살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게 필요해요. 몇 군데가 고장나서 조금 삐걱거리기는 해도 자주 덜컹거리기는 해도 어떻게든 여기까지 걸어온 자신을 믿어주면 좋겠어요.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2번 사는 게 아닌 이상 매일매일이 낯선 길인데 미지의 세계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인간이 불안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듯 불안은 존재의 핵심이 맞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왕 함께 해야 한다면 불안에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고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불안에 중독된 삶이 아니라 지혜롭게 동행할 수 있는 삶으로 말이죠.